자, 여러분, 13회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그 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이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대로 역시 유형을 한 7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또 시기, 문화재 이런 식으로 쭉 나눴었는데 이미 저랑 수업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저것이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11회부터 12회, 13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유형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어요. 그러니까 정태적인 분석, 13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11회부터 13회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렇게 동태적 분석과 함께 정태적 분석을 동시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이런 작업은 나중에 이제 14회 때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사실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알겠어요? 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건, 모든 팩트들은 사실은 전부 다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굳이 사실로 분류하는 이유는 어떤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관련 문제들이,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라든지 또는 제도라든지 또는 공간,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죠.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 또는 사실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건의 주인공인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이 전개된 배경에 해당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느 시기에 일어났느냐, 이렇게 시간, 인간, 공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그 한국사 능력시험이 여러 차례 시행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출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구나 고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봐야 뻔하게 맞출 것이 뻔하다는 게 이미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차 어때요? 보다 더 어떤 한 사건의 스토리나 내용을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단위의 사건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내용들이 11회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12회 9문제, 13회 역시 21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줘야겠다. 알겠죠? 되게 수능은 어떻습니까? 되게 거시적 안목에서 역사 큰 흐름이나 틀이나 제도 전형적인 문제를 묻거나,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급,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는 보다 더 정밀한,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대를 묻는 문제들은 항상 역사는, 제가 그랬죠?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린 것처럼 시간이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순서나 사건의 연대를 묻는데, 특히 이제 고급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게 만든 것은 뭐냐? 연대가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역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의 연대를 묻는 문제들이 요즘 근래에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항수는 비슷하지만, 그죠? 역사 인과관계나 사건의 큰 틀을 묻는 그런 순서보다는 이제 소소한, 사소한 그런 것들에 관한 연대까지 묻다 보니까 점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10문제 내외가 그동안에 출제되어 왔었어요. 시기, 연대, 순서에 관한 문제는 10문제 내외. 그래서 11회 때 8문제, 12회 때 11문제, 13회 때는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은 문화재 관련 문제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2문제, 7문제, 9문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눈에 봐도 알다시피 고급 문제를 보면은 그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알겠죠? 특히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역시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고, 그죠? 문제은행처럼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이미 출제된 문제를 빼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사건을 디테일하게 끌고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문화재들과 관련된 문제를 내면 어때? 문항수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문화재 문제들이 되게 또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서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그죠? 또는 뭐 공주라든지 이런 특정한 지역과 관련된 문화재를 찾아라, 또는 뭐 경주와 관련된 문화재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역사에서 공간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문화재 속에 포함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문화재 관련 수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공부할 때, 예, 법주사 팔상전 이렇게 하지 말고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알겠어요? 구례 하엄사 각항전, 김제 금사산 미륵전,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 이런 식으로 앞에 지명과 함께 문화재를 곁들여서 알아두자. 알겠죠? 그러면 동시에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의 이름을 뭐 그 성과 함께 천, 상, 현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앞에 성을 붙이듯이 항상 어떤 문화재 앞에 그 문화재가 있는 공간들을 붙여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아예 공부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고급 문제에 대비해서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 공부를 할 때 그런 점들에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과 공간 문제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너무나 전형화되고 또 정형화되고 사람들이 이미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약용 이미 다 압니다. 김원봉 거의 다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을 특정한 사실 문제에 낼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되게 그 사실이 일어난 지역이나 또는 그 사실과 관련된 사람을 보여주는데 가령 청산리 대첩이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을 때 청산리 대첩이라는 이 용어를 숨겨두고 개념을 숨겨두고 알겠어요? 그 대신 뭐냐? 예, 뭐 홍범도라든지 또는 뭐 김자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면 이들이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면 뭐야? 청산리 대첩이죠. 그래 안 그래? 또 우리가 문제에 나옵니다만은 뭐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이렇게 지역이 나오면 아 이건 청산리 대첩이야라고 이렇게 이미 학생들이 공부를 그 정도 수준까지 다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관련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제 더 깊게 문제를 심도 있는 문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역시 그렇게 인물이 정형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다 보니까 인물 관련 문제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미 나올 사람은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야. 이번 시험에서는 5사람이 나왔어요. 5사람이. 정약용, 여러분들 정약용 알죠? 김종직, 조이잼과 관련된 김종직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6.1준 문제, 그리고 손진태와 관련된 문제, 그죠? 그리고 해방 후 정치 스펙트럼에 관련된, 요거 선생님이 현대사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정치 세력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도 관련 문제가, 요번에 13회 때도 3문제 나왔습니다. 조선의 3사.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죠? 그 다음에 조선의 토제도는 예, 토지제도 변천 과정을 이해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물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 관련 문제들이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제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게 문화재 속에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역 문제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문화재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문항수가 많아졌고 대신 지역 문제는 해외 이주 동파 관련된 그런 문제가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공간과 관련된 문제로서 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과 관련된 문제도 양미학과 관련해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알겠죠? 되게 이제 사상 관련 문제들도 꽤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험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난이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11회 같은 문제는 어땠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래 50% 넘는 사람들이 고급에 합격했었는데 그때는 보다시피 이미 문제 상,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은 7문제밖에 나오지 않고 되게 하하 문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수능 정도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11회 때. 자, 그런데 12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상위 문제가 11회보다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문제가 줄은 반면 중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간 정도 레벨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11회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2회가 좀 어렵게 느꼈는데 그 12회보다 선생님이 볼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마치 옛날 11회 이전에 아주 어려웠던 10회와 거의 비슷한 그런 난이도를 보인 게 이번 13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난이도 상의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왔고요. 20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의 문제가 한 20문제. 그리고 하의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알겠죠? 되게 이제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면은 말이죠. 책들을 보면은 아직도 책의 수준이 거의 뭐 수능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는 그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문제를 내용을 써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가르고 나눠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이외에 더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나와 있는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데 애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을 강의하는 그 강의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강의 수준이 여전히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에 걸맞는 그런 내용의 강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을 취미 삼아 보진 않지만은 시험 봐서 합격하려면 적어도 어떤 전략과 시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무기들을 사실은 손에 쥐기 힘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되게 대학 교양 정도 수준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양 수준으로 국사 공부해가지고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국사를 교양으로 선택해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학에서 국사를 이 정도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에 있는 교재에서는 어느 정도 다룰지 모르지만은 그걸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점수만 놓고 보면 60점 맞을 수는 있습니다. 또 70점 맞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문제 전체를 이렇게 뜯어보고 분석할 때는 그런 정도 난이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난이도를 쭉 분석해 봤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3회에 대한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나왔느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자료로 적절한 것은, 자, 가의 내용을 좀 보세요. 가의 내용을 보면은, 선사문화축제에 초대합니다. 선사시대인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인 즉슨, 여기 왼쪽에 초대장에 지금 연천 전곡리라고 했죠. 우리들이 다 알죠.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그래 안 그래? 특히 구석기 유적지 가운데 이 연천 전곡리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슐리앙형 주목도끼가 출토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아시아에는 출토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설처럼 굳어졌던 기존의 학설을 완전히 뒤집은 게 바로 이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목도끼입니다. 그 주목도끼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2번이 정답인데 1번은 항아리 동무돔이죠. 동무돔. 그래서 되게 이 2번 같은 이 동무돔은 광주광역시 신창동에서 출토된 동무돔입니다. 그래서 철기시대 동무돔이고요. 동무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는 청동방울이에요. 되게 팔주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8개 달려있어요. 방울 꼭지들이요. 그래서 팔주령이 8개 있다고 해서 팔주령 청동방울이라고 하는데 이 청동방울은 되게 제사용 도구로 의뢰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 덕산에서 출토된 그런 팔주령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나온 게 팔주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청동거푸집, 전라남도 영암에서 출토된 청동거푸집이에요. 여러분, 거푸집 그러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푸집과 함께 또 뭐예요? 세형동검, 그리고 잔무늬거울. 세형동검, 잔무늬거울, 거푸집 이 3가지는 뭐랑 관련된다?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알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5번은 뭡니까? 5번은 경남 창원 다월에서 출토된 붓이죠. 붓. 철기시대의 붓입니다. 그래서 철기시대에 우리나라에 한자가 전래됐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붓과 관련된 유물 모습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여러분, 이 1번 같은 문제는 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문제인데 난이도는 아주 쉬워서 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서 보자면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에 속하고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다. 알겠어요? 되게 이제 요번 13회 시험을 보면은 1, 2, 3, 4, 5를 이렇게 쭉 가면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 이 정도쯤이야. 이거 11회처럼 굉장히 문제가 쉽구나. 나는 합격이야. 하고 하면서 혼자 이제 꿈에 부풀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30번 이후가 되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채점하다 보면 그냥 비가 마구 내릴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 당했다, 출제 연답에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적절히 섞어내야지 말이죠. 완전히 초반전에 방심하게 해가지고 후반전에 뒤통수 때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분석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출제를 참 잘해야 됩니다. 문제의 수준이 아주 그 출제가 잘 되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그리고 문제가 깔끔하고 좋은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의 수준에 걸맞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단지 응시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제를 좀 앞으로는 변별력도 좀 고르게 알겠어요? 난이도도 좀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국사 고급을 공부하려면 이런 정도 공부를 하면 되라고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봤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 네. 2번 문제로 들어가면은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밑에 뭘 보여줬어요? 언어로 제시문을 보여주고 이 제시문 속에서 어떤 국가냐를 찾는 문제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고 알겠죠? 언어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 이 언어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국가인가에 대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이거 수린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자,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또 이렇게 한다. 이건 뭐야? 10월 뭐죠? 계절제라고 해서 계절제. 각각 이 계절제는 오늘날 10월 상달 추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수린날은 5월 단오로 이렇게 우리의 전통 민속 명절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 볼까요? 천군이라든지 천군 그죠? 천군이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그랬고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벼릅이 있는데 이 벼릅은 뭐냐? 소도를 의미한다. 소도. 큰 나무를 세우고 큰 나무를 세웠다. 솥을 대나무 이런 의미입니다. 큰 나무를 세운 것을 솥대라고 하죠. 그죠? 솥대 알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를 세우고 끝에 이제 새 모양이 앉아 있다든지 이게 전부 다 솥대입니다. 그죠? 솥대는 솥을 대나무, 솥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다. 즉 무당이 살고 있다. 하늘의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샤만이 살고 있다. 샤만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그런 솥대입니다. 소도가 솥대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은 짐작이 갈 겁니다. 어원상 보면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소도라든지 또 맨 밑에 볼까요?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정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도 안으로 들어오면 범인을 잡으러 가지 못한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재정 분리죠. 재정 분리 사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언어적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시된 국가가 사만이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가 성공한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다음 5개 가운데 사만과 관련된 것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번. 신지, 견지, 읍차, 풀에 이런 사람들이 사만의 지배자다. 맞네. 이게 답이죠. 나머지 2, 3, 4, 5번은 사만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줄 때 이것이 어느 나라를 의미한지가 다 있습니다. 답이 아닌 것들도 다 어떤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늘 문제 풀 때 말했죠.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주자. 알았어요?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라도 이 언어가 표현하는 내용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항상 공부할 때 함께 해주시면은 다음에 출제될 때, 또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가들이 흉년이 들면은 왕에게 그 책을 물었다. 2번은 뭐야? 부여입니다. 부여. 그죠? 부여. 2번은 부여고요. 부여.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배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의 책화죠. 3번은 동해. 그죠? 다 아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법률이 형벌이 엄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재가회의에서 형벌을 엄히 다스렸다. 사형에 처했다. 감해당했던 가족의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묘 이거 뭐라고 그랬죠? 골장제입니다. 어디의 골장제입니까? 옥저의 골장입니다. 초기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런 나라를 보여줬죠. 문제 보여준 것은 뭐예요? 사만이었습니다. 사만을 보여주고 사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고 선생님이 이거 분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실에 관련된. 알겠죠? 이런 개념들, 그죠? 오부족 연맹체여서 오부족 연맹체에 있을 때 연맹의 우두머리인 왕의 권한을 아느냐 또는 체커의 개념을 아느냐 골장제를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팩트라든지 사실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쉬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해피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으로 왔어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가와 나 그림을 보고 금방 머리에 이제 필이 와야 됩니다. 가는 뭡니까? 움집이죠. 어느 시대의 움집이에요? 이렇게 움집이 단독주택으로 보여주면 되게 신석시대 움집이랍니다. 여러분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석시대 움집은 그 모양이 원형이고요. 가운데 불된 자리가 있습니다. 원형 움집인데 상당히 깊게 파여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열식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는데 움집 가운데 불된 자리, 화덕 자리가 있다. 알겠어요? 그런데 청동시대의 움집은 어떻습니까? 움집은 모양이 네모난 움집입니다.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지표면과 가까워서 깊이 파인 것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불된 자리가 가장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바깥으로 구석으로 밀려났죠. 그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움집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의 움집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시락, 동네를,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 움집이라고? 청동시대 움집이야. 그래서 왼쪽은 신석시대 움집이고 오른쪽은 뭐냐? 청동문이 청동기입니다. 그죠? 농경문이 청동기. 여기 이제 농사 짓는 그런 농경과 관련된, 알겠어요? 농경과 관련된 그런 농경과 관련된 청동기가, 대전광역시 괴정동에서 출토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문제를 들어갑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짝짓기 문제죠. 가, 나와 관련된 것을 짝지어 놓은 것을, 맞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가, 구석에 화덕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 언제적 얘기야? 청동시대니까 틀렸죠? 가는 지금 신석시대 움집입니다. 여기 표현된 것은 청동시대 움집이니까 틀렸어요. 니은 뭘까요? 니은, 가, 정착하여 생활하였음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죠?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농경 모습이 새겨져 있다. 농경문이 청동기가 당연하죠. 나,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미의식이 표현되어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시대가 일치하지 않아요.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것은 청동기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뭐야?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군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역시 선사시대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로 취급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왔군요. 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 내용만 보고도 가 국가가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의 영역 안에 요하강 서쪽인 요서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요서지방을 차지했던 나라는 누구밖에 없다? 고조선하고 백제밖에 없다. 알았어요? 그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도 요 동반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지역이 이렇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쪽 만주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요서까지 진출한 나라는 바로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가 국가가 고조선이다라는 것을 알면 이 문제의 형식이 어때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쉬워 어려워? 쉽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라는 단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어떤 국가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 하나하고 사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뭐야?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사고가 여러분한테 요구되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됐다. 아닙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죠. 틀렸어요.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법률. 이거 봐라. 이거 다른 표현 뭐라고 해야 돼요? 한서지리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안해요. 한서지리지에 있는 팔조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법률이 전해진다. 전해지기는 팔조법 가운데 몇 개가 전해진다고 그랬죠? 3개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전해진 책이 바로 뭐라고? 한서지리지에 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신분상 계층화와 왕권 세습화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이미 청동기 시대니까 세습 신분이 생겨나게 되고, 그죠? 신분 계층이 생겨나고, 지배, 피지배 관계가 생겨나고, 군장이 지배 세력이었잖아요. 또 이미 어때요? 이때는 이제 그 왕권 세습파가 나타난다. 알겠어요? 왕권 세습파 경향이 나타난다. 왕권 세습이 제도로서 확정되어진 것은 고대국가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표현이 뭡니까? 왕권의 세습파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고조선 시대도 이미 이렇게 신분 계층화와 왕권 세습화가 나타난다. 맞죠? 그죠?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순장묘가 포함된 지산동 고분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산동 고분이 고령에 있습니다. 고령. 어느 시대의 유물인가요? 유적인가요? 대가야죠. 대가야. 가야의 유적지인데 고조선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역시 답은 뭐라고? 3번이 정답이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아느냐. 오케이?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어때요?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가 계속 나와줍니다. 지금 4번까지 풀었는데요. 계속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쉬울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지도의 빗금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빗금친 지역은 경주입니다. 경주.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는 경주 지역의 문화재를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자, 경주 지역의 문화재가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답이 바로 5번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골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쌤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문화재를 볼 때 항상 문화재 앞에 어떤 지역인지 이름을 붙여라. 이거 뭡니까?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자, 삼층석탑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구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1번은 포석정, 경주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경주 배리 불상이라는 거 2번도 압니다. 3번은 뭡니까?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다라는 것도 금방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4번이 문제입니다. 4번. 4번이 기마인물형 토기입니다. 이 기마인물형 토기는 국보 275 딱 정해져 있어요. 275호 국보 275호를 찾아보세요. 그냥 이게 나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기마인물형 토기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어떤 책에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그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그 수험서에 이게 가야 걸로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본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가야라고 그냥 무조건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실제로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답이 2개 아닌가요?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볼 때 5번도 분명히 구례 건데 4번도 이거 가야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뭘 했냐면 김해 시청에서 그 김해의 뭡니까?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거기에 버젓이 이렇게 기마인물형 토기를 가야의 유물로 올려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결국은 그걸 보고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답이 2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몇 점짜리 문제야? 2점짜리 문제예요. 이거 틀려가지고 58점 맞았다고 생각해봐.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하나 오류가 있으면 한 학생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틀린 게 없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 이거 역시 어때요?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특히 이렇게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에는 많이 나왔다. 그죠?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였고 단지 특정한 책을 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4번도 답이라고 생각했을 우려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왔습니다. 다음 역사 탐방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일정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보여줄 때 보여주는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창을 보여주든 알겠죠? 또는 이렇게 어떤 보고서를 보여주든 초대장을 보여주든 포스터를 보여주든 보여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뭘 찾느냐? 뭘 골라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1, 2, 3일, 3일 동안에 웅진, 그리고 사비, 부여조, 그리고 서산,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리고 서산 이 세 곳을 1, 2, 3일 동안에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 보세요. 이거 뭡니까?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거 어디서? 능산리에서 발견됐죠. 부여. 그래 안 그래? 기억은 부여입니다. 부여. 예. 그 다음에 니은은 서산에 있는 그 유명한 서산 마의 삼존불이요. 마에라는 게 큰 바위에 새겨진 불상을 마에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죠. 특히 그 경주 남산에 가면은 이 마에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 남산뿐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이렇게 큰 바위에 예, 불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그런 불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산 마의 삼존불이 유명하고요. 특히 이제 서산 마의 삼존불상의 얼굴 모습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합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얼굴이 바로 천년의 미소가 있다면 기와에 새겨진 그 천년의 미소 있잖아요. 예, 우리 사이트에도 이제 그 천년의 미소가 있는데, 예, 백제를 대표하는 그 미소가 바로 이 백제의 미소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말이지, 백제의 미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백제의 미, 그러니까 특히 또 어떤 중앙의 귀족의 왕실의 세련된 그런 미라기보다는 저 지방 촌부에 아니면 그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가 그냥 금방 튀어나올 정도의 그런 소박한 그러면서도 해맑은 그죠?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가 예,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보존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이제 그 바위에 새겨진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십시오. 예, 디귿은 석수라고도 하고 진묘수라고도 합니다. 진묘수. 알겠어요? 이게 이제 그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죠. 그러니까 무령왕릉이니까 어디야? 공주 송산리니까 공주입니다. 웅진이죠. 공주. 그래서 순서대로 가보면은 예, 디귿, 기역, 니은 순이거든요. 그죠? 정답은 4번이고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고 자, 역시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지역과 관련해서 문화재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14회 때를 대비하더라도 역시 유념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군요. 자, 지금 수업 장면에서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다라 국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아까 고조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나다라라는 지도 형세를 보고 이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나라가 국가가 어떤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 중인 상황은 지금 알겠어요? 지금 현재 말고 언제가 있었죠? 남북국 시대, 즉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가 대치 중이었던 남북국 시대가 있죠. 그래서 나는 발해에 해당되고 발해, 그죠? 다는 예, 신라에 해당됩니다. 신라, 통일신라. 그래서 발해와 신라와 관련된 라는 외고, 가는 당연히 당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한 사실 남북국 시대의 외교 관계를 아느냐, 알겠어요? 남북국 시대의 외교 관계라는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어요. 갑이라는 학생은 당나라는 빈곤과 합격자 수를 조절하여 신라와 발해의 경쟁을 부추겼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당에서 치르는 빈곤과라는 과거 시험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과거 시험이죠. 특히 빈곤과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수석 합격자를 끊이지 않고 배출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발해가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발해의 합격자가 많거나 하면은 신라 사람들이 막 통문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대요. 아이고 우리가 발해한테 뺏겨서 수석 자리를 하면서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분해했다는데 결국 사실은 뭡니까? 요걸 즐기는 놈들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누구냐? 당나라죠. 당나라가 한 번은 신라한테 수석 자리를 주고 어쩌다가 또 한 번은 가끔씩은 발해한테 줌으로써 두 나라로 하여금 당에게 서로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이게 유명한 이이제2족.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서 오랑캐를 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이제2라는 알겠어요? 오랑캐로서 또 다른 오랑캐를 견제하는 그죠? 자, 이게 바로 그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었답니다. 중국의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1번은 그런 내용이고 2번 볼까요? 가는 나와 초기에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기에는 대립하였다. 가와 나가 당과 발해가 초기에는 친선이었습니까? 반대로 됐죠.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네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죠? 2번이 답이군요. 3번 계속 볼까요? 3. 병. 나는 가와 디등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렇군요. 독자적 연호. 그래요. 이제 그 발해 문항 때는 독자적 연호가 인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인한. 그리고 발해 무항 때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발해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 가운데 중국과 대등함을 과시하면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나라가 가장 많은 연호를 사용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놀랍죠? 중국 놈들이 말이야 동북공정 하면서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다 지낼 거라고 우기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 고구려가 너네랑 맞짱 떴잖냐, 발해가 너네랑 맞서고 있었잖냐, 근데 어떻게 그게 너네 역사냐라고 하려면 고구려가 천하관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천자의 나라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실. 알았어요? 또 발해가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중국과 따로 연호를 쓰면서 우리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 연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뭘 의미하냐면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시간을 지배한다. 연호.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하늘을 지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하관이나 우주관이나 세계관을 중국과 따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연호 사용 의미가 단순히 이미 임금이 자기 나름대로 자 내가 제의한 연대에 따로 이름을 붙이겠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 시간과 우리의 독자적 하늘을 지배하겠다. 이런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죠? 발해가 특별히 그러한 면이 강했다는 점. 3번 맞죠? 4번 정. 자, 나는 다를 견제하기 위하여 라와 친선 관계를 통했다. 맞군요. 발해는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신라의 배후에 있는 누구랑? 예, 일본과 의도적으로 친하게 지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다는 나의 신라도를 따라 그렇습니다. 예. 신라와 발해는 신라도를 따라서 사신을 교환하고 무역하였어요. 그죠? 남북국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대립과 경쟁 관계 속에 놓여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 어때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물자 교역을 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금강산 관광도 가능했었고 또 뭐예요?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도 하고 그죠? 북한은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관계랑 상당히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세기, 9세기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 사이의 남북국과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예, 지금의 남북한 관계도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 대립하면서도 서로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면서 서로 교류가 또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협력이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오케이. 자, 여러분 7번 문제는 사실에 관련된 문제이고 난이도는 역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제를 풀었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왔어요. 다음 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시기를 묻는 문제군요. 연표가 주어졌습니다. 연표. 자, 그러면 다음 조치가 뭐냐? 이 주어진 문장 속에서 언어적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지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과전법 시행이군요. 그래 안 그래? 1391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는데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이 시행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전법이 공포됐더랬습니다. 자, 문제가 과전법 문제가 아니에요. 과전법이라는 과전법에 관한 글을 보여주고 이것이 발표된 시기를 묻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시기에 관한 문제고, 그죠? 나머지 또 읽어봅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 고하에 따라서 과전을 받는다. 경기도에만 과전을 줬다. 이런 얘기죠.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수신전이죠, 이게. 그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 경우에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이 유약하면은 어리면은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받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과전을 물려받는다. 알겠나요? 이렇게 과전은 관료한테 지급된 과전은 수신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인에게 또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토지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과전법이 공포된 시기가 언제냐? 1391년이다. 그러면 밑에 연표에서 1391년이 어디에 꽂혀 들어가야 되느냐를 찾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의 연대를 다 알 필요 없고요. 조선 개국 1392년이고 결국 우리가 과전법 공포 연대만 알면 바로 라가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위화도 해군은 1388년이고 그죠? 공양왕이 즉위한 게 1389년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라다 이거 라. 4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중쯤 되는 보통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8번은 답이 4번이군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9번. 자, 이렇게 예, 한국사 능력시험이 지도나 또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게 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문제하고 좀 구별되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차 이제 공무원 시험도 보면은 수능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로 수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갑니다.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의 패턴을 정형화된 패턴을 잘 보여주는 게 한국사 능력 시험하고 수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무원 시험이 오히려 이런 쪽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요새 보입니다. 자, 9번 문제로 왔습니다. 지도는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와 관련된 문화재. 또 무엇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문화재 문제입니다. 문화재.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이렇게 자주 나와주고 있어요. 자, 고구려에서 건너간 것 가, 그 다음에 백제에서 건너간 것 라, 신라에서 건너간 것 나, 가야에서 건너간 것 다. 이렇게 가가 고구려, 나가 신라, 다가 가야, 라가 백제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본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 고구려에서 건너간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가 예,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줬다. 맞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 건너간 예, 그것은 뭐예요? 신라에서 건너간 것은 축제술, 제방 쌓는 기술 이런 것들이 건너갔어요. 삼국시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야에서 건너간 것은 가야에서 건너간 가야 토기는 일본에 건너가면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지금 그림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백제의 5층 석탑은 백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미륵사지 석탑. 그죠? 그리고 또 정림사 5층 석탑이 있는데 그중에 미륵사지 석탑 몇 층인지 모릅니다. 정림사 5층 석탑 같은 이런 5층 석탑의 양식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석탑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일본 석탑이 아니라 일본 목탑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알겠어요? 5층 탑 양식을.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5층 탑인데 호류지 5층 탑이에요. 알겠어요? 호류지, 고류사라는 절이 있죠? 호류지 5층 목탑이고 역시 백제에서 건너왔군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만 맞고 니은은 예, 백제에서 건너갔는데 지금 신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니까 답은 뭐야? 4번이 답이고 역시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는 평범한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9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왔습니다. 10번. 자, 10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지금 사료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사료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료로서는 조선사 연구초가, 예, 그 신채호가 쓴 책이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거는 뭐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사료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사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사료니까, 조선사 연구초니까. 서경전역은 묘청의 그 난을 말하죠.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사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이 임금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킨 신하를 가서 진압했다. 이렇게 단순한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눈 나쁜 사람의 관찰이다.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만일은 뭡니까? 만일은 if입니다. if. 가정법이죠. 그래, 안 그래? 만약 그랬어요. 만약 역사적 사실은 김부식이 이기고 묘청이 졌죠. 근데 만약에 이 김부식이 패하고 누가요? 묘청이 승리했다면 조선 역사가 독립적인 진취적인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인데 반대로 말이야. 역사적 사실은 묘청이 지고 김부식이 이겨가지고 우리 역사가 그냥 완전히 사대주의로 유교 중심으로 신라 중심사관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바람에 완전히 개꼬라지 나가지고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억울한 일까지 생기게 됐다라고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 역사를 통틀어서 천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우리 역사가 꼬부라지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신채호다 이거야. 그 신채호 책이 뭐라고? 조선사 연구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조선 1000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라는 의미에서 1000년 내 일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가가 김부식이고 나가 묘청이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 개경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문벌 기조이다. 이게 맞네요. 김부식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 2, 3, 4, 5번은 전부 다 틀렸어요. 근데 틀린 것도 한번 보자고요. 불교적 요소와 도참 신앙이 결부된 민간 신앙을 신봉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야말로 묘청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죠. 언어적 표현. 묘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정도감과 정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교정도감을 통해서 최씨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바로 교정도감이죠. 교정도감의 교정 별감직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정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최우 때입니다. 정방은 최우가 설치했군요. 서방, 정방 전부 다 최우가 설치한 것이에요. 특히 이제 최우 때 서방을 두고 문신 관료들을 많이 등용시켰어요. 그래서 야 우리 무신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글자조차 모르는 무신들이 정치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알겠어요? 지식인들의 엘리트들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해서 이렇게 어용학자들을 끌어쓰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서방이다. 이규보, 최자, 이인로 이런 그 학자들이 되게 이때 최후 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뤄낸 문학이 폐관 문학이죠. 국순전, 죽부인전 이런 것들이 좀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알겠어요? 이 지배층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인화된 그런 표현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국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그렇습니다. 국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고려시대에 준풍이라는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쓴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고려 광종이었더랬습니다. 5번, 가나 대결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 일부가 소실되었다. 개경의 궁궐 일부가 소실된 것은 언제예요? 이자겸의 난 때죠.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묘청의 서경 전역은 어디에서? 평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양을 진압하러 갔죠. 그래 안 그래요? 개경이 불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평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중쯤 된다고 볼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자 여러분이 첫 번째 만나는 난 코스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쉬운 문제가 줄줄이 나와주다가 11번에 이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나다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가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패턴을 관찰해 보면은 제일 짜증내고 싫어하는 게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 안 그래? 순서를 찾기가 여간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순서를 묻는데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보여주고 제시문을 보여주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를 골라서 다시 언제 일어난 것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이런 문제는 몇 번의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사고는 뭐냐? 나, 다, 라의 문장을 읽어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내야 돼. 사건의 개요가 잡혀야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 언제라는 게 밝혀져야 그 다음에 또 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순서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사고 메커니즘이 3단계의 굴절을 요구하는, 알았어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논리적 사고 과정이 몇 번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사실은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에서는 문장을 통해서 글 안에 단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사실인지 어떤 팩트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동지대 부대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그렇게 동지대 부대는 일본 놈들이죠. 용정과 대굴구, 그렇습니다. 대굴구 지역 등을 진군했다. 용정과 대굴구 북간도적 진군했습니다. 독립군은 병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피전책, 피한다, 전쟁을 피한다. 대책이 말이죠. 싸움이 아니라 피해서 적군의 그 정예부대와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피해서 매복해가지고 기습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이런 전략으로서 독립군이 대선을 거둔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80리 계곡으로 유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 한 줄로 그냥 나래비서 오는 일본 놈들을 매복해 숨었다 그냥 도망도 못 가게 딱 가둬놓고 6일 동안 싸워가지고 예, 그 빛나는 승전부를 그 울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상 대첩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우리 역사상 전개된 가장 큰 승리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청산리 대첩이라고 청사의 길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제2대대 독립군은 예, 적을 기습하기에 적당한 지형인 백운평, 이게 이제 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백운평, 그죠? 바로 위쪽 골짜기 길목에 잠복하여 6일간 전투를 벌였다. 이런 것들이 이 전투가 1920년 10월 달에 여러분 여기에 청산리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 너무나 직접적인 단서이기 때문에 그죠? 김좌진 또는 이범석 또는 뭐 홍범도 이런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깔짝깔짝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김자진이다. 또 누구라고? 홍범도다. 그죠? 홍범도 주의해야 돼요. 홍범도가 예, 그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뭐 했어요?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일본군들이 3개지대가 또 그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해왔을 때 그 일본군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에 김자진과 합류해서 참여합니다. 또 여기에 이범석도 있다. 이범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잘 알아두세요. 이범석, 김자진, 홍범도, 이범석 인물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청산리 대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단서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지역이에요.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간, 시간, 공간 이렇게 알아둬라라고 했는데 시간은 1920년 10월 달이고 인간은 김자진, 홍범도, 이범석이고 그 다음에 공간은 뭐냐? 공간은 예, 지금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운평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전투죠. 그래 안 그래? 또 어랑촌이라든지 예, 이 지명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동화라든지 고동화, 그죠? 그 다음에 천수평, 백운평, 천수평, 완구루, 그죠? 완루구예요, 완루구. 이런 지명들이 전부 다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명들. 알겠죠? 왜? 시험에 나올 때 청산리 대첩 나오지 않고 나와봤댔자 사람 아니면 지명이 여러분한테 단서로 주어지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와볼까요? 불령선인, 말 안 듣는 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령선인 취체, 체포하는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와 봉천성 간의 협정. 이게 바로 뭡니까? 미스야 협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인 미스야와 또 누구예요? 예, 그 중국 마적단입니다. 군벌이죠, 군벌. 그래서 우진, 때로는 이제 우진이라고 하지 않고 장쩌린이라고 합니다. 장님이라고 하죠. 장쩌린. 그래서 이들 사이에 맺어진 그런 협정을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야, 우리 일본군이 그 만주 오지에 있는 그 독립군을 색취하기 힘드니까 만주 사정을 잘 아는 너네 중국 마적단들이 혹시 지나다가 독립군 보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포상금 주겠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독립군을 아주 씨가 마르게 만든 게 바로 뭐야? 1925년에 체결된 바로 뭐예요?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1925년에 체결된 미스야 협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단번에 미스야라는 이런 단서가 나와줬기 때문에 별로 나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다가 좀 어렵죠.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가 어렵냐? 이 합의 내용이 어떤 합의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니까, 순서 시간이니까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게 1931년이죠. 실제로 1931년 12월 11일 날 바로 한중 연합작전을 위해서, 알겠어요? 연합작전을 위해서 당시 한국 독립군과 그죠? 또 중국의 누구랑? 우리가 이제 중국 길림 자위군 호로군이라고 합니다. 길림 자위군 호로군.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줄여서 말이야. 그냥 호로군 그랬는데 호로군 사이에 맺은 협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조하고 3조만 나왔습니다. 원래 3개 조항이 있죠. 1조 내용은 뭐냐? 한중 양군은 어떤 불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상호 간에 장기적으로 항전하고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1조입니다. 그 다음에 2조
예, 중동 철로를 경계로 해서 서쪽은 중국이 맡고 동쪽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한중 연합작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 그 양군의 전시 후방 교련은 한국군 장교가 훈련은 한국군 장교가 지키고 물자는 중국군이 조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알겠어요? 일본 놈들이 만주를 점거하고 들어오자 공동의 적이 돼버린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예, 당시에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은 뭐냐? 라번은 예, 분산되어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단일한 조직 아래 대일 항제를 전개하려고 조직한 대한독립군단. 단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군단. 누가 총재였죠? 서일을 총재로 하는. 그래 안 그래? 1921년 예, 결국은 예, 간도 참변, 경신 참변 이후에 더 이상 간도에서는 독립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간도에 있는 모든 독립군들을 다 모아서 서일이 약 4,000명의 군대를 재조직한 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을 이끌고 어디로? 그 자유시를 향해서 떠났죠. 이 자유시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뭐냐? 이르쿠츠크 파 고려공산당과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간의 대립으로 분열됐다. 우리 독립군들끼리 분열 대립했습니다. 알았어요? 또 그 당시 적색군,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적색군의 그 간기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우리 독립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1921년 자유시 참변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순서를 고르는 문제니까 제일 빠른 게 가고요. 가가 1번, 그 다음에 라가 2번이군요. 라가. 그죠? 그리고 나가 3번이고, 그 다음에 다가 4번. 그래서 순서가 가, 라, 나, 다입니다. 가, 라, 나다. 몇 번이 답인가요? 3번이 정답이군요. 그죠? 여러분 어때?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뭘 묻는 문제다? 시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시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답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상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상당히 또 이제 11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12번부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